작년에도 2024 영화 연말 정산을 올렸었는데 올해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2월 영화 연말 정산이라는 표에서 말할 게 있는 것만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2025 올해 첫 영화는 1월 1일에 본 건 아니고 1월 초에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을 봤는데 그냥 그저 그랬습니다.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딱히. 그리고 두 번째, 올 한 해 최고의 영화. 근데 2025에 봤지만 개봉은 훨씬 전에 했던 영화인데 차이밍 양의 애정만세를 작년에 본 영화 중에 유일하게 5점을 줬어요, 왓챠피디아에서. 애정만세가 1994년도 영화인데 그때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기획전을 할 때 애정만세를 봤는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영화관에서 그런 감동을 느꼈던 영화고, 아마 차이밍 양의 영화는 안녕 용문객잔만 봤던 상태에서 애정만세를 봤는데 오히려 차이밍 양의 다른 영화를 많이 안 보고 그 영화를 봐서 더 많이 충격? 더 재밌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떤 외로운 정서도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세 명이 나오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도 세 명의 이야기이고 이강생이 그때 진짜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계기로 차이밍 양의 필모그래피를 꽤 많이 깼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멍도 좋았고 하류도 좋았고, 근데 2025 한 해의 영화라고 하기에 애정만세는 너무 옛날 영화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재밌게 봤던 영화들 중에 2025년에 많이 상영되고 개봉했던 영화들 중에는 다른 것으로 알려질 뿐이지를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사요나라 사랑의 사요나라라는 단편 영화도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최악의 영화는 사실 그 마차피디아를 쭉 보는데 제일 낮은 별점이 2점이고 그 아래는 별점을 매긴 게 없어가지고 딱히 최악의 영화라고 할 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못 만들어서 화난다라는 감정이 전보다는 덜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올해 최고의 감독은 뭐라고 적었지? 아까 말했듯이 차이밍 양. 그리고 올해 최고의 배우는 저는 올해 프란츠 로고스키를 좋아하게 됐는데, 원래 프란츠 로고스키가 나온 영화는 그 페트롤팅어밖에 안 봤었어요. 그 트랜짓이랑 운디네. 근데 이제 프란츠 로고스키가 나온 베일리와 버드랑 거대한 자유, 패시지스를 보고 엄청 좋아졌어요. 그 페트롤트 영화에서 나오는 프란츠 로고스키는 엄청 진지한 캐릭터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 이성애자 백인 남성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패시지스나 베일리와 버드, 거대한 자유에서는 게이거나 퀴어거나 퀴어스러운 비주얼을 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 베일리와 버드에서는 이제 독일어가 아니라 영어를 쓰는데 뭔가 이가 빠져서 발음이 새는 듯한 발음으로 영어를 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 패시지스에서는 엄청 찌질한 바이 남자를 연기하고, 거대한 자유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세상 만사를 다 겪은 게이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프란츠 로고스키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인터뷰 같은 거를 보는데 그 배우가 걸어온 삶 같은 것도 되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스타 배우의 삶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본 영화. 근데 저는 영화를 다시 잘 안 봐요. 그래서 한 영화를 막 돌려보고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에 새로운 영화 보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제 행복한 라짜로를 작년에 보고 올해 이제 재개봉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봤는데 영화관에서 보니까 느낌이 조금 더 다르기도 하고 그 원래 영화를 처음 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그래도 이미 내용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고 그런 게 별로 없는데 행복한 라짜로는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감정 그대로 두 번째 관람 때도 느꼈어요. 뭔가 그런 벅차오름과 뭔가 삶에 대한 생각 같은 것들이 막 마구잡이로 막 떠오르고 가장 많이 간 영화관은 아무래도 시네큐브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웃은 영화는 쇼커밍스, 한국어로는 완벽하지 않아입니다. 저스틴 민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신혼만 보고는 그냥 저스틴 민이 친한 레즈비언 친구의 보수적인 부모님으로부터의 잔소리의 해방을 위해서 남자친구인 척 연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찌질한 시네필 남자 그리고 백인 바이 패티시 있는 남자 아무튼 그냥 되게 찌질한 캐릭터로 나와요 저스틴 민이. 근데 이렇게까지 영화 캐릭터한테 공감을 한 적이 없을 만큼 너무 그 캐릭터에게 공감이 갔고 영화에서 많이 등장하는 농담들이 뭐 시네필 조크, 아시안 조크, 퀴어 조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농담들이라서 엄청 많이 웃었어요. 집에서 봤는데 진짜 깔깔거리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운 영화. 사실 영화 보면서 잘 안 우는데 세계의 주인 보면서는 좀 울었어요. 사실 세계의 주인이 어느 정도 신파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저도 쿡 찔려서 그냥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영화 보면서 잘 안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화 관람수. 마차피디아에 기록했던 영화들의 수랑 마차피디아에 없는데 내가 영화관에서 봤던 영화들을 기록한 메모가 있거든요. 그걸 세봤을 때 213편을 봤습니다. 근데 단편이 몇 개고 장편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총 200편 정도 봤고요. 그리고 최애 캐릭터. 최애 캐릭터는 아까 말한 완벽하지 않아의 벤타가와 저스틴 민이 연기한 벤타가와라는 인물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최애 사운드 트랙. 근데 영화 보면서 저는 음악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음악 없는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차이명령 영화가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근데 영화 속에서 음악이 크게 작용을 하고 뭔가 공명을 줬던 그런 영화는 시라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 프리미어 상영해서 봤고 시라트는 일단 테크노 음악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막과 테크노 음악의 조화가 되게 좋았어요. 가장 오래된 영화 이거는 제가 서울 국제 실험영화 페스티벌에서 태국 초기 영화 상영 섹션을 봤었는데 거기에 있는 영화 중에 제일 오래됐던 게 1926년 영화더라고요. 근데 영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내러티브도 없고 기록 영상에 불과하긴 한데 그냥 마차피디아에도 등록되어 있으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은 거대한 자유 오프닝 시퀀스가 제일 좋거든요. 오프닝 시퀀스는 이제 배경이 그 독일에서 동성애가 금지됐던 불법이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 공중 화장실에서 모르는 남성들과 몰래 성교를 하는 그런 연출이 나오는데 그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뭔가 되게 관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 아트나인의 여행과 나날을 보러 갔는데 이제 제 원래 서울독립영화제에서도 지부를 했었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지불을 했었는데 제가 다 티켓팅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쫌쫌따리 올라오는 그런 무대 인사와 GV들을 열심히 티켓팅하다가 겨우 성공한 게 이제 아트나인에서 하는 GV였는데, 그 여행과 나날의 배급사가 N9 필름이라 이제 아트나인과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행사 때는 이제 GV 끝나고 멀티플렉스 관에서 상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인회 같은 걸 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영화 상영과 GV가 끝나고 아트나인 테라스에서 사인회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심은경과 미야케 쇼에게 사인을 받았습니다.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없기도 했고 그냥 완전 바로 착착착착 사인 받고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거 너무 떨려서 말하지 못했고요.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심은경을 좋아해서 그래도 실물을 한 4-5번째 봤는데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군데 여기다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저도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가와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잊을 수 없는 영화적 순간. 그 베를린 천사의 시랑 행복한 라자로를 연달아 봤거든요. 하루에 본 건 아니고 이제 하루 그 다음날 이렇게 연달아 봤는데, 뭔가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도 이제 천사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을 느끼면서 되게 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날 본 행복한 라자로에서는 라자로가 이제 현대에 와서 현대 문물을 처음 봐가지고 되게 낯설어하고 뭐 플라스틱을 태운다던가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평소에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 많은 감각들에 묻어져가지고 사소한 감각들을 제대로 느끼고 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이제 보고 거리를 걷는데 평소보다 이런 소음 같은 것도 되게 잘 들리고 냄새도 잘 맡아지는 것 같고, 물론 제가 의식을 해서 그렇겠죠? 되게 뭔가 시각과 후각과 뭐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조금 민감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영화적 순간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근데 영화적 순간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죠? 그리고 올해 발견한 감독은 그 그래도 사랑해 라는 한국 영화의 연출이자 배우를 맡았던 김준석 씨가 올해 발견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같이 본 사람도 사실 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혼자 보는 게 일단 많기도 하고 같이 봐봤자 뭐 맨날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오프닝은 아까 말했던 거대한 자유의 오프닝 시퀀스, 화장실 시퀀스고요. 최고의 엔딩은 뭘 꼽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뭐 엄청 이 엔딩이 좋았다 하는 건 없었지만 엔딩이 기억에 남는 영화는 마스터마인드, 호수의 이방인, 그저 사고였을 뿐, 이 세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마인드의 엔딩은 솔직히 허무했는데 허무해서 더 영화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켈리 라이카트 영화 중에 제일 재미없다고 했는데 저는 재밌었습니다. 일단 켈리 라이카트 영화에 조시 오코너랑 그 배우 이름이 뭐였지? 존 마가로 나오는데 재미없을 수 있나? 올해 마지막 영화는 원래는 슈퍼해피 포에버를 보려고 했는데 무산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미미공주와 남근킹이라는 한국의 단편 영화를 마지막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처음으로 볼 영화. 이걸 찍는 날이 지금 1월 1일인데 오늘 넷플릭스에 빛나는 TV를 보았다라는 작품이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놉시스가 그렇게 1월 1일에 어울리는 그런 영화는 아니긴 한데 그냥 궁금했던 영화라서 공개된 김에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본 영화들 중에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은 영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해피아워를 드디어 봤고 러닝타임이 5시간 반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집에서 보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특히 혼자 집에서 노트북으로 보면 중간에 잠들 것 같고 끊었다가 다음날 볼 것 같고 이래서 뭔가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그 상암에 있는 영상도서관 다인실을 빌려가지고 친구 2명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이게 한번 빌리는데 최대 시간이 3시간인데 또 중복은 안 돼가지고 첫 번째 CD, 그러니까 DVD로 봤는데 첫 번째 CD는 다인실에서 보고 두 번째 CD는 세미나실에서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게 빨리 가고 재밌게 봤어요. 거기에 이제 워크숍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친구들이랑 되게 따라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타이가라는 일본 영화를 봤는데 근데 일본인이 감독을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의 게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이 주인공인데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그 손님이 2차나 따로 만남을 원하면 거기에 나가기도 하는 그런 성노동자인 역할이고요. 근데 이제 포르노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포르노 업계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뭔가 일본의 게이 문화에 대한 것도 좀 나오고 영화에서 성노동자를 대상화한다는 느낌은 크게 없었는데 게이를 대상화한다는 느낌은 좀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있어서 저는 약간 흐린 눈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했던 실험영화 월일 상영회 중에서 군부르 넬슨 작품을 상영했을 때 본 작품들이 되게 좋았고 그 중에서도 벗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뭔가 벌레스크를 보는 듯한 영화였어요. 여성의 몸이 적나라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 방식이 뭔가 섹슈얼하게 보여진다기보다 너무 과잉 성행화를 해서 역설적으로 전혀 성애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큰 화면으로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군부르 넬슨의 영화들을 처음 봤는데 페미니즘 실험 영화 사에서 좀 중요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납득이 되는 영화들이었어요, 저한테는. 아, 그리고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라는 상황주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한국과 홍콩이 연합해서 찍은 영화 위에 프랑스어로 더빙을 해서 아예 다른 스토리로 전환을 시킨 영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태권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프랑스어 더빙을 넣은 내용에서는 이 관료들과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대치를 겪고 있고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사회주의 개념들도 많이 등장하고 엄청난 빨간 이데올로기의 영화예요. 근데 중간중간 이제 사회주의 농담 같은 것들도 있고 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좀 메타적인 농담들도 있고 일단 그 농담들이 저는 웃겼고요. 완전 사회주의 개념들을 막 계속 말하는 그런 영화인 것도 솔직히 좀 웃겼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재미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이데올로기 전파하는 영화 아니냐라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그 배경 같은 걸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도 애초에 1973년도 영화여가지고 요즘 현대적인 시선으로 이거를 판단하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많이 웃으면서 본 영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은성 평론가가 이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의 원본이 되는 영화인 당수 태권도에 관해서 적은 칼럼? 글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25년도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영화를 정말 안 봤고 삶이 바빠서 하반기에는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엄청 다양한 영화제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큰 것들은 좀 갔고 영화를 만드는 일에는 전혀 참여를 안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영화를 만드는 일에도 참여를 좀 했었는데 25년도에는 하나도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영화를 만드는 일과 좀 많이 엮이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계획으로는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